밤 10시 48분. 비가 내리는 밤이었죠.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는 소리였죠. 저것이 또 나가네. 우리도 얼른 따라가 보자. 어머니의 부추김에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들어간 골목 안, 카페의 맞은편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죠. 카페 안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죠. 그 남자는 내 절친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자식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내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 친구랑 붙어 먹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쯔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늘도 나의 심정을 아는지 세차게 퍼부었죠. 그날 밤, 나는 믿었던 아내와 친구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숨기고 있던 건 따로 있었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과연 두 사람은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보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박재현이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내 윤미경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시어머니 강순자의 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25평 공간에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박재영과 윤미경, 아들 지호, 그리고 시어머니 강순자까지 넷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윤미경이 박재영과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죠.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숨막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강순자와 미경 사이에는 살갑지도 냉랭하지도 않은 조심스러운 평화가 흐르고 있었죠. 그 평화가 처음 흔들린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탁이었어요. 미경이 밥그릇을 절반도 채 비우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순자는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국그릇에 손을 대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박재현은 그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팀장 자리가 줄고 낯선 얼굴들이 인사팀을 들락거렸죠. 재현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도 저녁에 과연 이 자리가 남아있을까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지쳐 있었어요. 아내의 밥그릇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순자는 달랐어요. 60 넘도록 평생을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며느리의 변화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죠. 볼살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살짝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손목이 가늘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미경이 난간을 짚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피부에서 윤기가 사라졌고 눈 밑에는 늘 옅은 그림자가 맺혀 있었죠. 그리고 외출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오전 10시가 넘어 조용히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그냥 좀 밖에 볼 일이 있었어요 라고 짧게 답했어요. 강순자는 처음 2번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3번째부터는 넘길 수가 없었죠.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고 짙은 향이었습니다. 미경이 평소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강순자는 화장대 서랍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의 향수병은 거기 늘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른 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강순자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60 넘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건 외간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뿌리는 냄새야. 어느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강순자는 박재현을 앉혀놓고 그동안 보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 외출, 향수 냄새. 박재현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내 눈을 못 믿어? 강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반박하는 대신 시선을 내리깔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강순자의 마음을 더 굳혔습니다. 그 무렵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지호가 저녁 식탁에서 불쑥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의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웃음으로 덮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것이었죠. 강순자는 그 웃음을 보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라가는 며느리, 잦아지는 외출, 낯선 향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순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흘 뒤 욕실에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순자가 욕실 앞을 지나다 문틈 사이로 잠깐 들여다봤어요. 미경이 세면대 앞에 서서 빗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미경의 손이 멈췄어요.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숱이 많았습니다. 빗질 한 번에 그만큼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이었어요. 미경은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빗에서 떼어내어 휴지에 쌌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죠. 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버리지 않고 챙기는 걸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 강순자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상했습니다. 불안했죠. 이 집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강순자는 그 느낌을 떨쳐내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에게 말했어요. 재현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박재현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오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오해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지. 혹시 애미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미리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 강순자의 말에 박재현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내를 믿고 싶다는 마음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매일 아침 가슴속에서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미경이 또 외출을 했어요. 다녀올게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강순자가 박재현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미경이 정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보로 걷고 있었어요. 박재현이 천천히 차를 몰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 끝에 차가운 비였습니다. 미경은 우산을 펼쳤고 걸음은 일정했어요.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익숙한 발걸음이었죠. 강순자는 조수석에서 창밖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 버스를 탔습니다. 박재현이 뒤따라 차를 몰았어요.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20여 분을 달렸을까요? 미경이 버스에서 내렸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유리창이 넓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박재현이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빗속에서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흐릿하게 보였죠.
미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았어요. 박재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남자였어요. 창가 쪽 자리였기 때문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체격이 있었어요. 누구야? 저게! 강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빗속에서 와이퍼가 한 번 더 움직였어요. 시야가 잠깐 깨끗해졌죠. 그 순간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어요. 체격, 어깨선, 옆모습, 틀림없었습니다. 이민석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붙어 다닌 친구. 군대도 같이 동반 입대했었죠. 재현이 사회생활에서 쓰라린 경험을 맛볼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던 친구. 지금은 병원에서도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로 명망이 자자한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 이민석. 박재현의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죠. 왜 하필 저 자식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을 읽었습니다. 강순자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카페 안에서는 이민석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현이도 알아야 돼요. 미경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요. 이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미경의 손목을 잡았어요. 조용하고 단호한 손짓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미경이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 박재현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가 아내의 손목을 잡는 장면. 그 장면이 빗속에서 와이퍼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현아, 강순자가 나지막이 불렀어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은 손잡이를 쥐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거칠게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으로 나가려는 아들의 팔을 강순자가 잡았어요. 참아. 어머니! 참으라고. 강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재현이 차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어요.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친구를 동시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미경이 고개를 숙인 채 흘린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재현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본 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에 나란히 TV를 보면서도 그는 미경을 향해 단 한 번도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대신 차가워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미경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미경이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면 응이라고 했고 밥 먹을 거지라고 물으면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그 변화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강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도 며느리에게 살뜰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의도적으로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 들어오면 먼저 나갔어요. 미경이 지호 숙제를 봐주고 있으면 옆을 지나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인사 한마디 없이 수저를 들었죠.
미경은 그 냉기 속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어요. 남편 것, 지호 것. 반찬을 고를 때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킬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녀의 손이 예전보다 느렸어요. 중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강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욕실 쪽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죠. 낮고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강순자가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강순자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경이 토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덮으려 했지만 강순자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잠시 침묵. 물 흐르는 소리. 다시 침묵. 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화면을 바라봤지만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죠. 속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강순자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어가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론에 닿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눌러버렸죠. 그날 저녁 지호가 식탁에 앉으며 미경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눈은 순수했고 그래서 더 날카로웠어요. 엄마, 눈이 빨개. 미경이 웃었습니다. 응, 눈에 뭐 들어갔나 봐. 아파? 안 아파. 지호야, 밥 먹어. 지호는 잠시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내내 이따금 엄마 쪽을 흘깃거렸죠. 박재현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만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늦게 미경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박재현의 눈에 발신자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서? 문자 내용의 첫 줄이 잠깐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진료 일정 확인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박재현은 손을 뻗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죠. 진료, 검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잠깐 떠올랐다가 다른 생각에 밀려났습니다. 저 둘이 만나는 게 진료 때문일 리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박재현은 진실보다 상처가 더 선명했던 사람이었죠. 미경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문자를 확인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쪽을 한번 봤어요. 남편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미경은 잠시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미경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순자가 지난 봄부터 심장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호는 이제 겨우 8살이었죠. 그 밤 미경은 지호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미경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말했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가. 열흘 뒤 미경이 또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9시였어요. 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 도시락을 챙겨 보낸 뒤
미경은 조용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강순자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강순자가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갔다. 박재현은 그날 오전 반차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강순자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주차장에 내려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태우고 아파트 정문 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미경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버스를 탔습니다. 박재현이 뒤따랐죠.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지난번과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카페가 있는 골목이 아니라 더 큰 도로 쪽으로 버스가 움직였죠. 강순자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버스가 멈춘 곳은 대형 교차로 앞이었습니다. 미경이 내렸어요. 박재현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미경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미경이 걸어 들어간 곳은 12층짜리 대형 건물이었어요. 정문 유리문 위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박재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어요. 강순자도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건물 정면을 바라봤죠. 병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선뜻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박재현이 차를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강순자도 따라 내렸어요. 병원 로비는 넓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도 대기가 있었어요. 박재현이 두리번거리며 미경을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외래 환자들이 많았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그때 강순자가 박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쪽이었어요. 미경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재현이 층수 표시판을 봤어요. 5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가 답답했어요. 5층까지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강순자가 숨을 몰아쉬면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5층 복도에 올라섰을 때 박재현은 멈췄어요. 복도 끝에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암센터. 강순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소리였죠. 박재현은 표지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미경이 보였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번호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였어요. 주변을 살피지 않았죠. 이미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그 공간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재현은 복도 기둥 뒤에 섰어요. 강순자도 그 옆에 섰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여 분쯤 지났을 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간호사가 나오며 미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미경님. 미경이 일어섰어요. 천천히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박재현이 복도를 걸어 진료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순자가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문 바로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민석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민석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간암 3기입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어요. 박재현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선 것이었죠. 진료실 안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술 일정은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항암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재수 씨, 이제 정말 혼자 감당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알려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재수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석 씨. 이민석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강순자의 다리가 풀렸어요. 박재현이 반사적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순자는 박재현의 팔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재현은 벽에 기댄 채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참았죠. 며칠 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이민석이 미경의 손목을 잡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재현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순자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암센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미경은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재영과 강순자는 엘리베이터 쪽 복도 끝에 몸을 피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다음 예약 일정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재현은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강순자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어요. 천천히 힘이 빠진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재현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복도에 가만히 있었어요. 암센터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링거를 달고 천천히 걷는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 차트를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간호사. 그 일상적인 풍경이 박재현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혼잣말 같았습니다.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애가 밥을 못 먹기 시작한 게 석 달은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였으려나. 강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박재현은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나는 그동안 뭘 본 거야? 그 말에는 며느리를 향한 말과 자신을 향한 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재현이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채 앞 유리창을 바라봤죠. 주차장 벽면이 보였을 뿐이지만 그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카페에서 이민석이 미경의 손목을 잡던 장면, 향수 냄새, 빗속에서 굳어버린 자신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다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차 있었죠.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고 오히려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재료를 다듬는 모습이었죠. 박재현이 현관에 들어서며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이 동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재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다 들었다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는 두려웠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물론 박재영과 강순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밥을 먹다가 자리를 뜨는 날이 늘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는 소리도 잦아졌죠. 강순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엌에서 손을 멈췄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죠. 먼저 손을 내밀기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싸늘하게 외면했던 것들, 식탁에서 못 본 척했던 것들, 일부러 쌀쌀맞게 굴었던 날들. 강순자는 그것들을 되짚으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생일날이 왔어요. 아이의 생일은 11월 초였습니다. 미경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를 주문했고 지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상에 올렸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작은 장식을 식탁 위에 붙였죠.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미경의 머리에는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감출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미경은 부드러운 면 소재의 모자를 골랐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지호. 미경이 두 팔을 벌렸어요.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경이 아이를 꼭 안았죠.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모자 왜 써? 미경이 웃었어요. 머리 하다가 좀 이상해져서. 괜찮지. 엄마 모자 쓴 것도? 응, 예뻐. 지호가 다시 안겼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어요. 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눈가를 닦았죠. 강순자는 부엌 입구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모자, 항암, 머리카락. 이제는 알았어요. 강순자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어요. 박재현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안방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미경이 지호 방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잠시 후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박재현의 귀에는 들렸어요. 그 사이에 미경이 숨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책 읽다가 숨을 골라야 하는 사람. 박재현은 문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에게 읽어주는 이야기 속에서 미경의 목소리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재현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미경이 또 병원을 찾았죠. 병원에서 미경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윤미경님, 5호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그날은 항암 3번째 주기가 끝난 직후였어요. 이민석이 경과를 확인하고 다음 치료 방향을 상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죠. 그런데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재영과 강순자가 병원에 와 있었어요. 미경이 외출한 직후 강순자가 박재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라고만 했죠. 박재현은 오전 반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경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미경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은 문 옆 복도에 섰습니다. 진료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오래된 병원 건물 특유의 문이었습니다. 걸쇠가 헐거워서 닫힌 것처럼 보여도 틈이 생겼죠. 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기 결과는 생각보다 반응이 더뎌요. 종양 크기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 씨, 그것보다 지금 몸 상태가 더 걱정이에요. 체중이 또 빠졌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요. 조금이 아니에요. 지난달보다 4kg이 빠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항암 들어가면 몸이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강순자의 손이 벽을 짚었어요. 박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재수 씨, 이제 정말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해요. 혼자 이걸 감당하는 건 치료에도 안 좋아요. 심리적인 지지가 있어야 몸도 버팁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재수 씨,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세요. 지난 봄부터 약 드시기 시작했어요. 충격 받으시면 안 돼요. 복도에서 강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남편 회사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대요. 제가 이 타이밍에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일을 못해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수 씨, 지호는 이제 8살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아프다는 걸 알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어요. 이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버텨야 가족이 있는 거예요. 재수 씨가 없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경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이 뜨거웠습니다. 숨을 참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싸늘하게 대했던 것들, 눈을 맞추지 않았던 것들, 친구와 바람이 났다고 확신했던 밤, 차 문을 거칠게 열었던 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혼자 항암을 맡고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 계단에서 토하고 있었어요. 혼자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박재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걸 닦지 않았어요. 강순자는 그 옆에서 벽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장을 걱정했다는 것,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무엇을 했나? 밥상에서 못 본 척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먼저 나갔어요. 쌀쌀맞게 굴었죠. 바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낯선 남자 차에 탄다고 바람이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그 애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재현이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순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결국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람인 줄 알았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강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람인 줄 알고 그 애를 의심했어. 눈도 안 마주쳐줬어. 밥도 같이 안 먹었어. 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6년 평생 강한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강순자가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어요. 진료실 안에서는 아직 이민석과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항암 일정, 식이요법, 수면 관리. 의학적인 대화였지만 복도의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단어가 다르게 들렸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것이 이제야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재현이 재빨리 일어나 강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미경이 나오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강순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박재현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강순자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진료실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경이 막 진료실 문을 나서다가 강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굳었습니다. 강순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뒤에서 박재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왜 여기? 강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미경 앞으로 다가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뻗었어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안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강순자의 등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 한마디에 미경의 눈이 터졌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경이 결국 강순자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재현이 두 사람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암센터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이 지나갔고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식 얘기가 나온 것은 항암 네 번째 주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민석이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번에는 박재영과 강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미경의 진료에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처음에 말렸지만 강순자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 오는 거 없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죠. 이민석이 말했습니다. 항암 반응이 기대보다 낮아요. 종양 크기가 줄긴 했는데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항암만 가져가기엔 재수 씨 체력이 한계에 가까워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민석이 잠시 말을 골랐어요. 간 이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재현은 이민석을 바라봤고 강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이민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생체 이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고 간 기능이 정상인 분이 계시면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검사부터 해보자고. 그 다음에 얘기해. 박재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순자도 말했어요. 나도 한다. 미경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강순자는 며느리와 눈을 맞췄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검사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박재현이 먼저였습니다. 이민석이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재현아, 혈액형은 맞는데 간 수치 쪽에 문제가 있어. 이식 공여자로는 부적합 판정이야. 박재현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다시 검사하면 안 될까? 수치가 경계선을 넘었어.
수술 자체가 공여자한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려워. 강순자의 결과도 같은 날 나왔어요. 어머님은 연령과 심장 기능 문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술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진료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말이 없었어요. 미경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재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뇌사자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기간이 문제였어요. 미경의 상태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지 이민석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어요. 박재현이 운전을 했고 강순자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의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수가 지나갔고 신호등이 지나갔습니다. 미경이 낮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괜찮아요. 박재현이 백미러로 아내를 봤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저 아직 괜찮아요. 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민석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이민석이 잠깐 멈췄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미경 아버지입니다. 이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미경의 아버지 윤태식. 올해 66이었습니다. 미경과는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사이였어요. 미경이 집을 나왔던 것이 25살 때였고 그 뒤로 부녀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족들에게도 친정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박재현도 장인어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 윤태식이 병원을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서에 이름이 올라왔을 때 이민석이 직접 로비로 내려갔어요. 윤태식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었어요. 머리가 휘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민석이 다가가자 윤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민석 교수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딸아이 얘기 들었어요. 지인한테. 윤태식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를 해뒀어요. 딸한테 말 못하고 혼자 했습니다. 민폐가 될까 봐서. 이민석이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와 간 기능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이민석이 결과지를 펼쳐봤습니다. 혈액형이 일치했어요. 간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나이가 걸렸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식이 말했어요. 제 딸 살릴 기회만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봉투를 두 손으로 쥐었어요. 오늘 정밀 검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현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민석이었습니다. 재현아,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왜? 미경이 무슨 일 있어? 재수 씨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알아야 할 게 생겼어. 박재현이 강순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민석이 윤태식을 소개했을 때 박재현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순자도 굳었습니다. 사돈과 첫 대면이었죠. 윤태식이 박재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위. 박재현이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어디 계셨어요? 원망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음이었어요. 윤태식이 대답했어요. 있었어. 멀리서. 소식만 듣고 있었어. 강순자가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결과지를 이민석에게 내민 노인의 손을 봤어요. 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강순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식 가능하다는 거요? 이민석이 말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를 더 봐야 하지만 지금 수치로는 가능성이 높아요. 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윤태식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윤태식도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길고 낮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안에서 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이식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동안 멀리서 딸을 바라보던 노인이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위험에 내걸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박재현은 아직 몰랐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윤태식의 간 기능은 이식에 적합했어요. 나이가 걸렸지만 이민석이 외과팀과 협의한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태식은 검사 결과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에게 알린 것은 수술 전날이었어요. 이민석이 진료실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이 굳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왔어요? 응접실에 계세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응접실 문 앞에서 멈췄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태식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올해 76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었어요. 머리가 휘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겼을 얼굴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죠. 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을 봤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미경의 모자 아래로 드러난 볼이 패어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깊었어요. 윤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보러 왔지. 20년 만에요. 윤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안에는 20년의 사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집을 나온 것은 25살 때였어요. 아버지의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미경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빚이 쌓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버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윤태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경은 그때 직장 초년생이었습니다. 번 돈을 고스란히 아버지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빚은 갚을수록 불어났고 윤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달라고. 이러다 우리 둘 다 망한다고. 윤태식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또 돈을 빌렸습니다. 그날 미경은 짐을 쌌어요. 아버지에게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재영과 결혼할 때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지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순자가 친정은 어떻게 되냐고 물을 때마다 미경은 그냥 먼데 계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윤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 사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멀리서 들키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찾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도박을 끊었어요. 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끊었습니다.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딸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는 지켰습니다. 속죄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윤태식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딸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었죠. 딸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러 간 것이었어요. 미경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응접실에서 아버지와 마주선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은 울고 싶을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법이었어요. 아버지 연세에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 그러면 왜요? 윤태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딸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경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앞에 서는 것을 그냥 바라봤어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지. 그제야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20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얹고 있었죠. 미경이 결국 아버지의 가슴에 이마를 댔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윤태식이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등에 손을 얹으면서 그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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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20년치의 미안함은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2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미경도 같은 날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식수술 특성상 공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진행됐죠. 박재현이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강순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대기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호는 학교에 가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순자가 눈을 감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박재현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째로 접어들었을 때 수술실 쪽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박재현이 달려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2분 다요. 박재현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2분 다요? 네. 공여자분도 이상 없으시고 환자분도 수술 잘 마무리됐어요. 중환자실로 이동 중입니다. 박재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순자가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순자가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재현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경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은 것은 수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면회는 보호자 1명씩만 가능했어요. 박재현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강순자였어요. 강순자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줄이 연결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강순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순자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줄 옆으로 조심스럽게 미경이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강순자가 미경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워했죠. 그랬어요. 바람났다고 확신했고, 외면했고,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랬다고 하면 너무 잔인했습니다. 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가, 미경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널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거다. 미경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 눈을 너무 믿었어. 내 생각을 너무 믿었지. 그게 틀렸어. 내가 틀렸다, 아가. 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나아. 나한테 화내도 되니까. 밥상에서 시어미 면박도 줘도 되니까. 그러려면 일어나야 해. 미경이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순자도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맑은 빛이었어요. 강순자가 미경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순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미경의 손을 잡은 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한 사람은 잠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가장 쉽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늦게 미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 모릅니다. 윤미경은 그의 겨울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봄이 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민석이 말했습니다. 강순자는 그날부터 병원 면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박재현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지호는 주말마다 엄마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윤태식은 퇴원 후 조용히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미경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어요. 얼른 나와라. 아비가 기다린다. 미경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에게 남겼던 쪽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버지. 봄에 뵐게요. 윤태식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딸이 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보너스 이야기. 재현이 어느 날 이민석을 만나 물어봤어요. 너 그때 우리 와이프 손은 왜 잡았냐? 응, 나는 암 환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그분들의 손을 자주 잡아드려. 한마디 말보다 그 편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습관 같은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너가 그럴 애가 아닌데 오해해서 미안했어, 임마. 그래, 임마. 재수 씨랑 10년 넘게 살았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냐? 재수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앞으로 행여라도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물어봐. 혼자 오해하지 말고. 그래, 내가 미쳤었나 봐.
두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